딘딘딘딘딘딘딘딘 걱정 마세요 하면서 콩인지 이 뭐 감자인지 알 수 없는 애들이 나와서 대출을 받으라고 하던 이러한 사나머니의 광고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라졌어요. TV를 틀면 꼭 한 번은 보던 광고였는데 왜 이 광고가 없어졌냐? 사나머니가 작년 3월 달부터 신규 대출 서비스를 중단을 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신규 대출 서비스가 중단되다 보니까 광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광고를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거죠. 사나머니 같은 경우 지분의 95%를 이 유나이티드코라는 업체가 가지고 있어요. 이 유나이티드코는 일본 산하법인이 출자한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대주주 역시 일본인입니다. 100% 일본 회사예요. 사나머니 뿐만이 아니라 2018년을 기준으로 최대 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 업체의 수가 19개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본 업체들의 대출 잔액이 전체 등록 대부업 대출의 39%를 차지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일본 업체들이 국내 대부업 시장에 진출했냐? 일본에서 1990년 초반에 버블 경제가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장기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게 돼요. 일본 내에서는 뭐 금리로 이 돈을 뭐 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 IMF 사태가 터지면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라는 IMF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고금리가 유지되게 돼요. 당연히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 자국 내에서 저금리의 자금을 조달해서 한국에서 일명 돈놀이라고 하죠. 이 돈놀이를 하면 재미를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일본 업체들이 대거 한국에 진출해서 이러한 대부업을 영위하게 된 겁니다. 사나머니가 신규 대출을 중단했어요. 왜 중단했냐? 바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때문이에요. 법정 최고금리가 뭐냐?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예요. 당연히 예금이 아닌 대출만이죠.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금 같은 경우 많이 해주면 좋죠. 하지만 대출 같은 경우 이 금리가 높으면 안 좋죠. 그래서 법으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최고금리를 정해둔 거예요. 법정 최고금리 같은 경우 2002년 66%에서 2018년에는 24%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산하대부가 받는 대출 이자율 역시 동일하게 떨어지게 돼요. 사나머니가 2019년 3월부터 대출을 중단을 했는데 1년 전만 하더라도 월 평균 대출 실행액이 1,700억 원이었어요. 이게 1년 만에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000년 초반에 사나머니가 국내 대부업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대출 잔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2017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나머니 같은 경우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대출 잔액을 1년 만에 1조 원이나 줄였어요. 대부업체들의 수익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업의 한계를 느끼면서 사업을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대출을 줄이게 되면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 사업을 철수한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에서 또 한 번 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올해 11월 달에 인하를 결정을 했는데 실제 적용은 2021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4%에서 20%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어요.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서 20%의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에 87%의 이자 부담이 4,800억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졌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졌어요. 한 번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가 다시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계속해서 영업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산하대부뿐만이 아니라 조이크레딧 역시 올해 1월 달에 신규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리드코프 역시 대부 자산을 줄이는 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와 웰컴 같은 경우는 딱 시점을 못 박아서 2024년까지는 이 대부업 사업 자체에서 철수할 예정입니다.
결정입니다. 앞으로 같은 경우 이 무과장이라는 캐릭터를 내세운 이 러시앤 캐시가 유명한데, 앞으로와 웰컴론은 왜 2024년이라고 딱 시점을 못 박아서 대부업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느냐?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어요. 보통 대출 같은 경우 신용이나 담보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 주식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같은 경우 프로젝트의 사업성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시행사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신용도 없고 담보도 없다 보니까 연 10%의 높은 이자를 받았어요.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저축은행들이 이 대출을 늘리게 됩니다. 굉장히 짭짤한 장사기 때문이죠. 연 10%면. 그런데 PF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타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부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대출을 회수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게 돼요. 예금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저축은행에 맡겼는데 혹시 돈을 못 찾을까봐 불안하니까 빨리 돈을 찾고 싶으니까 이러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뱅크런으로 인해서 저축은행의 예금 규모가 2010년 말에 76조 원에서 2012년에 32조 원으로 줄어들게 돼요. 예금보험공사는 27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오게 돼요. 2011년 이후에 저축은행 19개 중에 18개를 금융지주회사와 증권사가 사들였지만 문제는 가교저축은행이었어요. 가교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부실저축은행인데, 이러한 가교저축은행 입찰에는 금융회사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실저축은행은 관심 없다는 거죠. 러시앤 캐시 같은 경우 이 저축은행 인수에 10여 차례 나섰지만 대부업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어요. 마침 잘 된 거죠. 금융위 입장에서는 이 가교저축은행 매수 의지를 갖춘 제도권 금융기관이 없었는데, 웰컴이나 그리고 앞으로 같은 대부업체들이 이러한 저축은행을 인수한다고 하니까 결국 공적 자금을 회수하고자 대부업체에게 부실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해주게 됩니다. 대부업체들이 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저축은행이 대부업과 저축은행을 동시에 영위하면 저축은행에서 받은 낮은 수신금리의 예금을 받아서 대부업 쪽으로 고금리 대출을 통해서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금 금리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대출을 통해서 취하는 이 폭리가 더 높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업체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내밀게 돼요. 그 조건의 내용이 바로 저축은행 건전 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 계획인데, 핵심은 대부업 대출 잔액의 40% 이상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대부업을 폐쇄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대부 잔액 레버리지 비율을 3.5배 이내에서 운영해라. 그리고 우량 고객은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해라. 대부업 광고 비용도 줄여라. BIS 비율, 자기 자본 비율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운영을 해서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에서 운영해라. 이 당시에 법정 최고금리가 39.9%였기 때문에 10% 낮게 신용대출 금리를 운영하라고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에 바로 핵심이 이거예요. 이러한 이해상충 방지 계획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부실한 저축은행을 살 사람이 없었는데 살 사람도 나타났고, 그리고 부정적인 여론도 이해상충 방지 계획을 통해서 잠재울 수 있고, 일석이조였죠. 대부업체 입장에서도 좋았던 게 장기적으로 어차피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 거였어요. 어차피 대부업에서 손을 떼야 됐었고, 그리고 대부업체 하면 보통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고금리에 불법 추심한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이러한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바로 저축은행 인수였던 거예요. 금융위원회나 대부업체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딜이었던 거죠. 사나머니가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요. 그러한 영향이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이용자 수가 반기 만에 9만 명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아프로나 웰컴 같은 대부업체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수 역시 8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아프로나 웰컴 같은 경우 대부업에서 손을 떼야 되기 때문이죠. 사나머니의 영업수익이 1년 만에 40%나 줄었어요. 당연히 신규 대출을 받지 않다 보니까 주요 매출원 중에 하나인 이 대출금 이자가 줄어들면서 이 매출액이 줄어든 겁니다. 사나머니 같은 경우 대출액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이 매출액 역시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익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66%인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익률이 무려 70%, 59%, 53%나 나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었던 거죠.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물론 이익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기업에 대비해서는 엄청난 이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 매년 이 대손상각비를 쌓게 됩니다. 대손충당금을 매년 쌓게 되는데 이 대손충당금을 쌓는 규모가 이 대출금의 보통 15% 정도 내외예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만약 대손 충당금을 이 정도 쌓게 되면 대손 상각비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은 적자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소폭의 흑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나머니 같은 경우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많이 쌓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대손 상각비가 초반에는 적었는데 이 대출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영업이익보다 이 대손 상각비 규모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렸어요.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제 15만원은 못 받아요. 15만원 없어지고 85만원 대출 잔액으로 이제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자율이 66%예요. 56만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난 100만원 빌려주고 이제 56만원 이자 수익 발생하고 15만원은 못 받더라도 41만원이 남게 돼요. 금리가 높다 보니까 대손충당금을 쌓아도 막대한 이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대부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조달하는 이자 같은 경우 굉장히 낮아요. 제일 높은 게 4.3%고 제일 낮은 게 2.25%입니다. 반면에 사나머니가 대출을 해줘서 받는 이자는 초반에는 4, 50%, 3, 40%, 2, 30%를 계속 유지하면서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보다 대출을 통해서 받는 이자율이 훨씬 높다 보니까 막대한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실제 등록 대부업체 수 역시 줄어들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정체되어 있어요. 최근 대부업 등록 현황을 보더라도 대부업자 수가 오히려 60개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출 잔액 같은 경우 중소형업자는 오히려 조금 늘어났어요. 반면에 이제 대형업자 위주로 이러한 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출 잔액이 일본계 대형 대부업자들의 영업 중단과 그리고 앞으로 웰컴론 같은 대부업체들의 영업 전환으로 인해서 이제 대부업에서 손을 떼니까 이로 인해서 대출 잔액이 8,400억 원이나 감소했어요. 반기 만에 6%나 감소한 겁니다.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면서 평균 대출 금리 역시 실제로 인하가 되면서 대부 이용자의 금리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있어요. 대부 이용자 수 역시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고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용자 수도 줄어드니까 좋은 거 아니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이에요. 이 저신용자들이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대부업체들을 이용하는 건데 이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규모를 줄이게 되면 물론 다른 곳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24%에서 추가적으로 최고금리를 20% 인하함에 따라서 분명히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업체들을 이용하던 고객들 중 일부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금융위원회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금융 시장 같은 경우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2016년과 17년에 각각 이제 대부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굉장히 좀 달라요. 이 규모 자체가 뭐 4배나 차이 난다고 합니다. 대부금융협회에서 조사하기로는 24조다. 아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기로는 6조다. 이 결과가 굉장히 달라요.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점은 바로 연이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도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어요. 뭐 미소금융, 햇살론, 세이망 홀씨, 받고 드림론,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서 이러한 햇살론의 공급을 올해 확대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정부에서 고금리 대안 상품인 햇살론 17을 출시했어요. 매년 이 공급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불법 사금융 시장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러한 정책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 정책 상품을 통해서 모든 대부 이용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리드코프 역시 계속해서 대출 잔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일본의 경우 15%에서 20%로 금리가 제한되다 보니까 이 대부업체들이 없어졌어요. 실제 2011년에 사나 일본 법인 같은 경우 파산했습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대형 대부업체들은 사라지거나 웰컴이나 아니면 앞으로처럼 저축은행 인수나 또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대부업체들이 대부업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